안녕하세요. 국어 영역 강사 주현재입니다. 시범 강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범 강의에서 같이 볼 지문은 독서 영역인 11학년도 수능 자산의 현실 정치 이론입니다. 본격적으로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국어 문제지, 시험지, 문항, 되게 많은 답변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무엇보다 이것을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것을 글답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국어라는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퍼즐을 풀려고 하고 대표적으로 뭐 네모치고 세모치고 기억하려고 하고 정리하고 글을 글답게 읽지 못하면 그런 기호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기호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시험에서 낙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글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좀 던져주고 싶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글답게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글을 글답게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휘력이라는 것을 좀 탑재해야 돼요. 어휘력이 뭐죠? 단어를 많이 아는 거? 그것도 맞죠.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단어를 많이 알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100%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의 조합인 구절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사회적 역할. 사회적 역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회라는 단어와 역할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죠, 그죠? 우리 한국인이니까요, 그죠? 근데 왜 사회적 역할이라고 5글자를 제시할 때 우리 학생들은 느낌으로 자꾸 접근하려고 할까요? 사회적 역할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해요. 사회적 역할? 그 있잖아요, 그 왜. 역할. 왜 그런 식으로 자꾸 뭉뚱그리죠? 사회와 역할은 아는데 사회적 역할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휘력이 부족하면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인정을 하고 이런 추상적인 구절들을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뚫어보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태도가 글을 글답게 읽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다. 되시죠? 그럼 사회적 역할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원인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얘죠, 얘. 적이잖아요, 적. 적. 너무 많이 보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알고 있지 않아요. 알려드릴게요. 적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적이 붙은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된 상관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관된 상관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은 사회와 연관 있고 사회와 상관 있는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럼 사회와 연관 있는 역할은 뭘까요? 어떤 집단 내에서, 어떤 사회 내에서 개인이 혹은 집단, 공동체가 맡고 있는 역할 이런 뜻이죠. 되시죠?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런 추상적인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굴었던 건 한국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읽을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읽을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범주의 문제다. 그럼 어휘력을 탑재했다면 그 뒤로 중요한 것은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뭐죠?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사면 그 초반부에 뭐가 있죠?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목록이. 그 목록에 수록된 지문의 제목들이 딱딱딱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그 지문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것이 그 지문의 중심 흐름이 될 것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문의 중심 흐름을 잡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내용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괜찮으시죠? 마지막 세 번째, 조금 밑에 쓸게요. 글의 구조입니다. 글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통시적 전개니 대비 대조니 문제 해결이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글의 구조에 대한 종류는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머릿속에. 근데 이 글의 구조에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필연적인 사고 과정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통시적 전개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문제 해결 구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대비대조 구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 필연적인 사고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글답게 읽지 못하는 것이죠. 되시죠?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오늘 같이 볼 독서 지문을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저 글은 무슨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글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문제 해결 구조입니다. 글씨를 좀 잘 써볼게요. 문제 해결 구조다. 그럼 문제 해결 구조가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글을 문제 해결 구조 글이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저 구조에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은 뭐냐?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해야 돼요.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문제가 왜 터졌냐? 원인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어요. 아니 땐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은 이 원인을 보완하거나 제거해야 됩니다. 이 원인을 보완하거나 제거해야 된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원인을 우리가 파악했죠. 그러면 이 해결책이라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이 원인을 제거하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할까요? 골절상? 골절상을 당해서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뭘 해줘야 돼요? 골절을 치료해줘야 되죠, 그죠? 그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주치의께서 전문의께서 자꾸 진통제만 부여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세상 모든 것의 해결책은요, 무조건 원인을 보완하거나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납득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글의 구조, 필연적인 사고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요 독서 지문을 읽어볼 겁니다.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낯선 용어에 좀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요 첫 문장을 읽자마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또, 예. 박재상 씨 아니죠, 그죠? 또 뭡니까? 천도.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당연하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일 가능성은 낮겠지만 이런 우리가 뭐 정보라고 느껴지는 이런 낯선 단어들은 무조건 지문에 박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국문과 전공했고요 부전공으로 생명공학 했습니다. 자산이라는 사람은요 제 인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지문 읽을 수 있어요. 왜요? 이 시험은요 자산에 대한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요 춘추 전국시대에 관련한 중국사를 묻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동아시아사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들을 일절 묻지 않습니다. 지문만 읽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세 가지 있죠. 글을 글답게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글의 구조, 필연적인 사고 과정,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출제가 되니까 저런 낯선 용어들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매몰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천천히 가볼까요?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르자 정나라의 재상 자산이라는 사람에게 측근 인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라고 요청했지만 자산이라는 사람은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다라며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문장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거센 바람이 불고 화재가 잇따랐다는 것은 지금 사회에 뭔가 혼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집이 불이 타요. 안 혼란스러우세요? 혼란스러워요, 뭔가. 그래서 자산이란 사람의 측근 인사, 곁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는데 자산께서 거절했습니다. 돼요? 그러면 자산이라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안 지내겠다는 거예요? 안 지내겠다는 거죠.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제사를 안 지내겠다라고 거절을 한 거죠. 그죠?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연 변화 또한 인간의 화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자산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터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터지는 일은 하늘의 뜻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인간사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인간사는 그냥 인간사예요. 우리에게 터지는 일,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늘의 뜻과 무관하다라는 게 자산의 생각입니다. 되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부담스러웠던 게 얘랑 또 뭐예요? 얘잖아요. 그죠? 얘는 됐고요. 나라 하시고요. 그럼 천도랑 인도가 뭡니까? 이 천자 무슨 천자? 하늘 천자. 이는 사람 인자. 하늘은 멀고 사람은 가깝다. 요 말엔 뭐가 담겨 있는 거야? 하늘의 뜻에 따라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즉 하늘은 우리의 삶과 멀고요. 뭐가 가까운데? 인간이 가까워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 사회에 터지는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왜? 사람은 가깝기 때문에. 되십니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기억으로 기호 표시가 되어 있고 뒤에 넘겨보시면 어휘 문제가 출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지 5개 중에 4개는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 화복이 뭔지 모르겠다? 철학. 어휘 문제 1번. 재앙과 복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 뜻을 여기 그대로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부드러워요? 그럼 맞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 시험지를 운용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참고로 화복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앙과 복이에요. 화라는 것은 재앙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인간 사회에 펼쳐지는 안 좋은 일, 좋은 일 모두 다 하늘의 뜻과는 연관이 없어요. 그럼 뭔데요? 그냥 우리의 일이다 이 소리죠. 인간이 자연 변화를 파악하면 얼마든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고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따라 뭔가 정해지고 우리가 하늘의 뜻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서 뭔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되시죠?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 적나라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자산이라는 사람은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 적나라라는 나라에 펼쳐진 혼란을 잠재우고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글의 구조에 필연적인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읽어주면 돼? 문제가 뭐지? 또 그 문제의 원인은 뭘까? 그럼 해결책, 자산의 해결책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보완하는 식으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거를 견지하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았던 정나라는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춘추 초기부터 제후국의 쟁탈 대상이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첫 번째, 쟁탈 대상이었어요. 주변국들이 너무 괴롭혀요, 얘를. 쟁탈 대상이에요, 쟁탈 대상. 주변국들이 정나라를 너무 괴롭혀요. 이 원인이 뭐예요? 왜요? 일단 요충지에 있어요. 또 작은 나라입니다. 요충지라는 것은 중요해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 이런 뜻인데 이 정나라라는 이 나라의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 소리죠. 또 나라가 작아요. 보통 작은 나라들은 약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너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쟁탈 대상이 된다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춘추 중기에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져 자산이 집정하기 전까지도 정변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변입니다. 정변이라는 것은 정치변, 정치적 혼란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정변이 왜 터진 거예요? 귀족 간의 정치 투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 투쟁은 왜 발생하죠? 정치 투쟁은 왜 발생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니까 제 거 뺏어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정변은 서로의 권력을 탐하는 귀족들의 정치 투쟁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되시죠? 그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모두 각자의 원인이 존재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산의 현실 정치 이론은 원인을 보완하거나 제거하는 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하고 부국강병을 통해 강대한 제후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정나라와 자산에게 부여된 과제였습니다. 그럼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한다는 것은 뭐에 연관된? 두 번째, 여기에 연관된 해결책이겠죠? 귀족 정치의 위기가 뭐예요? 서로의 권력을 타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해야 나라가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니 쟤는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보완하거나 제거하는 해결책입니다. 부국강병이 뭐죠? 국가가 부유하고 병사가 강력한 거죠. 나라가 돈이 많고요. 군사력이 강해요. 이렇게 되고자 해요.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요충지와 작은 나라라는 것을 보완하고 제거하는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귀족 정치의 위기를 수습한다는 것은 두 번째. 또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을 제거하거나 보완해야 되고 원인을 제거하거나 보완해야 돼요. 되시죠? 근데 왜 작은 나라랑 이게 무슨 상관이죠? 작은 나라라서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원인을 보완하기 위해 돈이 많고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되시죠? 그럼 이제 자산의 해결책이라는 것은 전부 원인을 제거하거나 보완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후술되는 자세한 내용들은 원인을 제거하거나 보완하는 자세한 내용들이겠네요. 되시죠? 방향성에 맞춰서 읽어야 글을 글답게 읽을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글이 전개되는 모습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되시죠? 그래서 그는 집권과 동시에 귀족에게 집중되었던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럼 정치적 특권이 뭐예요? 정치와 연관된 특권이죠. 그럼 정치와 연관된 특권은 뭔데요? 특정 대상이, 사람이 정치 권력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과반을 점하고 있는 걸 말하겠죠. 또 경제적인 특권이라는 건 뭐예요? 경제와 연관된 특권? 돈이 많은 거죠. 단순히 돈이 많다기보다는 전체 국가의 부에 대다수가 귀족에 몰려 있는 걸 말하겠죠. 그럼 이것을 약화시킨대요. 이것을 약화시킨대.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읽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방향성에 맞게 읽으면 되게 하나의 흐름으로 촥촥촥촥 달라붙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어 하나 알아가시죠. 바로 경제적입니다. 요 위에다 쓸게요. 경제적. 물론 경제적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듯이 경제와 연관된, 경제와 상관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 경제적 성과라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로 많은 걸 얻어냈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를 대다수가 모르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뜻에는 효율적이 있어요. 경제적, 효율적.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머랭하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초상권 때문에 모자이크를 좀 했어요. 그 춤을 추는 막 릴스, 쇼츠 이런 걸 올리세요. 댓글에 보면은 되게 경제적으로 움직이네. 묘하게 중독돼서 계속 보게 됨. 좋아요. 9.7천? 배댓. 그럼 경제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움직임이라는 건가요? 아니죠.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소리입니다. 적은 동작으로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적이라는 것은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존재한다. 귀여우시죠, 그죠? 약간 실루엣만 봐도 그렇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자산의 현실 정치라는 것은요.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보완하는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경제적인 특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두 번째의 세부적인 내용이겠네요. 이것을 문서화하여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백성들, 국민들이 국가에 납부하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돈을 국가가 받아오면 국가가 뭐 해지는데요? 부유해지죠. 부유해집니다. 되세요? 부유해져요. 그러면 토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이것을 세금으로 이어가게 만드는 건 사실상 두 가지 모두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자산의 계략을 볼 수 있네요. 그죠? 참고로 문서화라는 것은 문서가 아닌 걸 문서로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문서가 아닌 걸 문서로 기록했다. 이게 되다 화자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생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까요? 문서로 기록이 돼 있지 않았던 것을 문서로 기록을 했어요. 다시 문서로 기록하지 않았던 것을 문서로 기록했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길까요? 생각해 볼까요? 문서가 아니었어요. 기록이 안 돼 있었는데 기록을 했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알아갑시다. 체계성이 생깁니다. 체계성이 생겨요. 체계성. 왜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국민이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B라는 국민은 토지가 없어요. 근데 문서화가 안 되어 있다면 B가 A 걸 자기 거라고 주장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증거가 없어요. 체계가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체계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체계를 가지게 된다. 체계성이 부여된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되세요? 이에 따라 백성들은 개간을 통해 경작지를 늘려 생산을 증대하였고 땅을 더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심을 수 있는 작물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이 올라갈 겁니다. 국가는 경작지를 개량하고 등록함으로써 민부를 국부로 연결시켰습니다. 아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구절이 여기죠 지금. 민부를 국부로 연결시켰다. 민부가 뭐죠? 백성들의 부요. 백성들의 돈이요. 국부라는 것은요. 국가의 부, 국가의 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민부를 국부로 연결시켰다는 것은 백성들의 돈을 국가의 돈으로 보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의 돈이 국가의 돈으로 이어지는 것 지금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세금이죠. 민부를 세금을 통해 국부로 연결시켰다. 그러면 백성들이 부유해져요. 그만큼 세금 내죠. 그만큼 세금 내죠. 그러면 국가가 부유해지면서 작은 나라라는 문제의 원인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방향성에 맞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울러 그는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 이득과 손실이죠.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여 귀족들의 정치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그러면 왜 중간 계급도 정치 득실을 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요? 다시 자산이 목도했던 상황의 문제점이 뭐예요? 쟁탈 대상인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귀족들의 정치 정변, 그러니까 귀족들의 정변이 문제였어요. 그럼 그 원인이 뭐예요? 일단 작은 나라인 게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서로의 권력을 탐하여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자산이 정치를 해 나가고자 했던 거야? 귀족들이 가지고 있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특권을 약화시키면 된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적인 특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특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죠. 귀족들만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이게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력을 중간 계급에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귀족들에게 몰려있던 그 권력이 분배되면서 귀족들의 입지가 약화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한편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법을 성문화하여 정의 새김으로써 모든 백성이 법을 알고 법에 따라 처신하게 하는 법치의 체계를 세웠습니다. 성문화라는 걸 좀 알아갑시다. 알아야 돼요. 배경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어휘력의 문제예요. 성문화. 성이라는 것은 이루다 이런 뜻이고요. 문이라는 것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글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다시 글로 이루어졌다. 법이라는 것이 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우리 문서화할 때 했죠. 뭐가 생긴다고요? 체계성이 생긴다고요. 체계성이 생긴다고요. 체계성이 생기니까 귀족의 임의적인 법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성문화가 안 되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먹구구식이에요.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아, 오늘 기분이 별론데? 야, 쟤 가둬.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왜요?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글로. 그렇다 보니까 내 말이 맞든 안 맞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제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고 정해진 게 없으니까 뭐 반기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글로 이루어진 성문화된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또 귀족의 특권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자산의 목적성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괜찮으십니까?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되시죠? 귀족들이 반발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가져가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내 거 뺏기면 당연히 사람들은 화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 같이 알아볼까요? 단어 알아가는 시간이 많네요, 그죠, 오늘?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층, 기득권자, 우리 뭐 사회문화 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실 단어인데 기득권이 뭐예요? 기득권이 뭐죠? 이 기에는 이미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already, 이미. 그럼 득이라는 것은 얻다 이런 뜻이니까 이미 얻은 권리, 이미 얻은 권력 이런 뜻입니다. 되십니까? 그럼 기득권자라는 것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기득권층이라는 것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 이런 뜻이죠. 그럼 귀족이라는 존재들은 원래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기득권층이다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세부적인 어휘들을 가르쳐 드리느냐. 내가 아는 어휘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을 나만의 언어로 바꿔서 보다 쉽게, 보다 경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많잖아요. 단어를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줄글이 아니라 얘를 그냥 한 단어로 치환해서 이해하고 내 머릿속에 넣어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이제 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학계에 있는 말이더라고요. 구성을 잘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글을 읽을 수가 있어요. 가봅시다. 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자산의 개혁 조치에 따라 정나라는 부국강병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감이 있어요, 그죠, 자산이. 그리고 법을 알려면 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도입은 백성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등 그의 개혁 조치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백성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성문법이라는 것은 다시 글로 이루어진 법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기 위해선 글을 알아야 돼요. 뭐 제가 제2외국어 프랑스어거든요. 잘 못해요, 근데. 요런 제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알파벳인데요. 잘 보이세요? 혹시 이 글자 읽을 줄 아세요? C에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글자 읽을 줄 아시나요? 뭐 읽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못 읽어요. 왜요? 언어를 몰라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프랑스란 뜻이거든요. 근데 글을 모르니까 여기 담겨있는 의미를 알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글로 법을 정해놓는다 한들 사람들이 읽을 수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글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근데 글을 아는 게 왜 위상을 높이는 건가요? 지금이야 사실 문맹률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글을 안다는 것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글을 안다는 것은요,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글을 알면 더 많은 걸 보겠죠? 많은 걸 배우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뭐 한 말씀 드리면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국어를 왜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글을 잘 읽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기계 같은 걸 사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죠? 설명서 읽으면 5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 20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15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 글을 잘 읽을 수 있잖아요. 많이 읽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최대한 빠르게 간접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공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글을 잘 읽고 글을 많이 읽잖아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트여요. 저랑 믿어보시고 글을 열심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린다.
근데 글을 글답게 읽어야 되죠, 그죠? 우리 아까 했죠, 아침엔 아니고 우리 아까 초반에 했죠, 그죠? 하지만 그의 개혁은 힘에만 의존하여 다스리는 역치의 가능성이 농후하였고 결국 국가의 엄한 형벌과 과중한 세금 수치로 이어지는 폐단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의 정치는 귀족들의 특권을 약화시키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부여되고 또 법으로 통치하는 게 가장 근간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강제성이 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사용이 되면 참 좋겠지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찍어 누르다 보면 힘에 의한 통치, 너 하지 마! 라는 식으로만 이 정치의 방향성이 맞춰질 수 있다. 또 세금을 걷어서 국가가 유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산의 생각이었잖아요. 이게 너무 과해지면 과중한 세금 수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라는 걸 마지막에 서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자산의 현실 정치 이론이라는 중심 흐름이라는 큰 줄기가 있고 글의 구조라는 그리고 거기에 파생되는 거기에 항상 같이 오는 필연적인 사고 과정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글을 되게 부드럽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의식적으로 떠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오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 또 알아갈까요? 부작용이에요. 참고로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6학년도 죄송합니다. 6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수소 운반 방식에 관한 글에서도 부작용, 부반응이라는 말이 출제가 됐어요. 그럼 부작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자꾸 뭔가 나쁜 작용? 아니다 부자 생각하고 나쁜 작용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부작용이라는 것은요 나쁜 작용이 아니고요 부가적인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인 작용이 있고 여기에 딸려오는 부가적인 작용을 부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6월로 가시죠. 부반응이 뭐예요? 내가 원하던 반응이 아니라 거기에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반응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니까 생기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부반응이 적은 것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충분히 파생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들어가시죠. 1번. 위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사상적 기초. 무엇을 기초로 사상을 전개시켜 나갔죠? 무엇을 기초로? 인간 세상은요. 인간 스스로 하는 거다.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사상적 기초였습니다. 두 번째. 자산이 추진한 개혁의 시대적 배경.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일단 정나라였고요. 이 정나라의 배경이 뭐였냐? 제후국들의 쟁탈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귀족들의 정변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었고 이 시대적인 배경의 문제와 원인을 목도한 자산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갔었죠.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내용, 이게 지문 전반의 내용이었죠. 그죠? 부국강병, 또 귀족 정치의 혼란을 수습, 위기를 수습. 4번. 자산이 단행한 개혁 조치의 영향. 어떤 영향이 있었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토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귀족들의 입장에선 어떤 부작용이 있었죠? 귀족들의 입장에선 어떤 작용? 자신의 특권을 뺏기죠. 그래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개색은 없어요. 근데 간혹 이 질문 수업하면 아니 뒤에 이 자산의 현실 정치 이론이 이어져서 되게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 않았나요? 라는 것을 근거로 저한테 계승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어휘력 문제입니다. 계승이라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알아가시면 돼요. 계승이라는 것은요. 좀 신났네요. 그죠? 계승이라는 것은요. 선임자가 있고요. 후임자가 있을 때 선임자의 연구가 후임자로 이어지는 걸 계승이라고 불러요. 다시
선임자의 것이 후임자로 이어지는 걸 계승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5번이 정답이려면, 아니 5번이 정답이 아니려면 자산이라는 선임자가 있었고요. 자산 이후에 등장하는 후임자가 있고 자산의 현실 정치 이론이 후임자에게도 등장했어야 돼요. 근데 후임자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계승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일반화를 좀 시켜볼까요? 그럼 앞으로 계승이라는 단어가 지문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A 학자가 있고 B 학자가 있어요. 그럼 A 학자의 이론을 B 학자가 계승했다라는 서술이 나온다면 어떤 필연적인 사고를 거쳐야 되냐? A의 주장 및 이론이 B의 주장 및 이론에도 나와야 돼요. 되세요? 다시. A를 B가 계승했다는 것은요. A의 주장을 B의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사고 과정을 해야 되는 거야? A의 주장을 읽고 나서 B의 주장을 읽으면서 A의 주장이 어떻게 B의 주장에 반영되고 B의 주장에 어떻게 A의 주장이 등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다.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26학년도 수능 특강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 글에서 자산의 개혁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반응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백성, 이전보다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받겠군. 그렇죠. 왜냐면 성문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이 주먹구구식으로 귀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글로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법은 그 법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2번, 법을 알기 위해 우리도 글을 배워야겠군. 그렇습니다. 왜요? 괜히 지었네. 성문법이기 때문에. 뭘로 이루어진? 글로 이루어진. 아까 우리 프랑세 했죠? 언어를 모르잖아요. 글을 모르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요. 저 의미를 알기 위해선 글을 배워야 된다. 백성, 주인 없는 땅을 개간하면 내 재산이 될 수 있겠군. 왜? 귀족의 경제적인 특권이 약화되었고 귀족이 독점하던 토지를 이제 백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백성도 토지를 소유하니 우리 입지가 약화되겠군. 왜요? 경제적인 특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답이 5번입니다. 법치 전통이라는 것은 법으로 통치하는 건데요. 법으로 통치하기 위해선 정해진 법인 성문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문법이라는 것은 자산이 귀족들의 입지를 떨구기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귀족들은 이런 법치 전통을 반대해야죠. 기득권층인데. 그렇습니다. 답은 5번. 3번. 보기의 입장에서 위글의 자산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노자는 기호 표시하시려고요? 설마요? 노자에 대해서 안 물어봅니다. 노자의 배경 지식에 대해서 묻는 시험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문학이랑 생명공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노자라는 사람은요. 제 인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왜요? 얘는요. 노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괜찮으시죠? 노자라는 사람은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무의지가 뭡니까? 설마 무의지? 아니죠. 무의지. 의지가 없다. 만물의 생성과 변화라는 것은 생성돼야지, 변화돼야지 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생겼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의 입장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뭔가 해야지 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냥 냅둬 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루어진 거지 뭔가 해야지 이래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괜찮으시죠? 안 괜찮으시잖아요. 자연이 뭐예요? 설마 뭐 나무, 수풀, 피톤치드 이런 말씀 하실래요? 아닙니다. 자연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또 원래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그러하다 이런 뜻인데
있는 그대로, 원래 그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다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놔두면 알아서 된다 이 소리죠.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중 하나가 무위입니다. 무위라는 저 한자를 몰라도 노자의 입장으로 밀어붙이면 돼요. 노자 뭐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뭔가 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놔두면 알아서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인위적인 뭔가를 하지 말라고. 왜? 알아서 되니까. 알아서 되니까. 참고로 무위라는 것은 위는 하다라는 뜻이고요. 무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없어요. 하지 말라고 그냥. 뭔가를 애써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알아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고 또 뭔가 자꾸 만들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허위다 이 말입니다. 허상이에요. 쓸데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뭔가 되는 게 없거든요. 괜찮죠? 근데 자산은 어때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따져보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져보았고 이 원인을 제거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했어요. 그럼 보기의 입장, 노자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보는 거야? 인위적인 뭔가죠. 뭔가 사람이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뭔가 계속 하는 거잖아. 그래서 노자의 입장에서 자산의 입장은 허위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요? 있는 그대로 두면 해결이 되는데 자산의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 애써서 의지를 가지고 했잖아요. 노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냥 허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4번. 기역부터 미음의 사전적인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집정은 그냥 정권을 잡는 걸 말하는 것이고 군주 대신하는 것은 섭정입니다. 여기서 그렇구나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섭정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섭정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고 섭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휘는 어떻게 공부해요? 어휘를 그냥 정리하고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면 되나요? 저 영어 잘 모르지만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써놓고 외우면 되나요? 최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휘를 공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입으로 뱉어보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일본인 친구랑 같이 다니면서 일본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일본인 친구가 저한테 알려줬던 단어가 코모레비라는 겁니다. 코모레비. 하도 안 해가지고 지금 하도 안 해서 글씨가 좀 지렁이 같습니다. 코모레비. 우라늄 아니고요. 코모레비가 뭐냐면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빛 그걸 나타내는 말이래요. 근데 제가 저 단어는 한국어에 없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걸 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을까요? 전 저 단어를 배우자마자 한 5번은 저 단어를 뱉기 위한 대화의 맥락을 제가 이끌어갔어요. 그러니까 코모레비라는 걸 제가 뱉기 위해서 단어를 이걸 뱉기 위해서 대화의 맥락을 제가 주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밖에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단어를 평생 까먹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정을 일상생활에서 쓸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혼잣말을 해서라도 섭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내가 만들어보고 내 입으로 육성을 한번 내보고 그 기억이 그 과정이 누적이 되면 저 단어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의 본질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시범 강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